겉보기엔 바빴지만 더없이 좋은 의미에서였다. 끝내야 할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막 시작한 뒷마당 정원도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벽에는 생일, 해변에서의 나날, 초콜릿 묻은 얼굴로 활짝 웃는 아들들의 흐릿한 스냅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즐비했다. 거실에는 항상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었고 팝콘이나 오븐에서 무언가 굽는 냄새가 공기를 채우곤 했다. 서머는 두 아장아기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조셉은 고객과의 통화와 못질, 배달 일을 병행했다. 삶은 정신없었지만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주말이면 그들은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조셉은 종종 사업상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서머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들은 너스 인스파이어드 프로덕츠 사업 확장과 뒷마당 수리, 그리고 사업이 좀 더 안정되면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이 함께 며칠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모든 면에서 평범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징후도 경고도 없었다. 이웃들이 엿들은 말다툼도 목격한 이상한 행동도 위협도 드리워진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한 가족, 두 부모와 두 어린 아들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천천히 무언가를 일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미소와 손잡기, 등하굣길 뒤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2010년 2월 4일 목요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날에 특별한 점이 없었다. 캘리포니아 폴브룩의 조용한 동네에서 맥스테이 가족의 집은 평온함에 녹아 있었다. 오후는 여느 때와 같이 지나갔다. 조셉은 평소처럼 사업 일을 하고 있었고 서머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다. 이상한 일이나 낯선 방문객, 시끄러운 말다툼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 그날이 한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고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릴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는 암시는 전혀 없었다. 오후 7시 47분 이웃의 감시 카메라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순간이 포착되었다. 가족의 차로 추정되는 이스즈 트루퍼인 밝은 색상의 SUV 하단 부분이 맥스테이 집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영상에는 얼굴이 찍히지 않았고 긴급 상황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집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마지막 시각적 증거였다.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8시 28분 조셉의 휴대폰에서 그의 사업 동료인 찰스 체이스 메리트에게 전화가 걸렸지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메리트는 나중에 경찰에게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조셉의 휴대폰은 폴브룩에 있는 기지국 신호를 잡았다. 그는 당시 그 부재중 전화에 대해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조셉 맥스테이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마지막 통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며칠 동안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은 맥스테이 가족이 짧은 여행을 떠났거나 새로운 주변 환경을 탐험하거나 근처 마을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셉과 서머가 아이들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걱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셉과 서머의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는 곧장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문자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았고 이메일에는 답장이 없었으며 소셜미디어나 은행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다. 2월 6일 조셉의 아버지 패트릭은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며칠 동안 아들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는 조셉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서머 역시 보통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이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2월 7일이 되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걱정을 나누고 그들을 보거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모두가 아는 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지 거의 9일 후인 2월 13일, 조셉의 남동생 마이클 맥스테이가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스즈 트루퍼는 진입로에 없었다. 집은 조용해 보였다. 너무나 조용했다. 마이클은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집 주위를 걸으며 창문들을 확인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의 흔적이 없었다. 깨진 창문도, 강제로 연 문도, 부서진 등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족이 키우던 개 2마리가 뒷마당에 있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눈에 띄게 괴로워했으며 며칠 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이클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셉과 서머는 개들을 매우 아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개들을 그냥 두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됐다. 마이클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갔다.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집은 약탈당하지 않았고 어지럽혀지지도 흐트러지지도 않았다. 싸움의 흔적도, 뒤집힌 가구도, 깨진 유리도 없었다. 하지만 마치 특정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섬뜩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부엌에는 계란 한 판이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다. 단순히 아침 식사를 위해 꺼내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처럼 남겨져 있었다. 거실에는 소파 위에 팝콘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TV 리모컨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영화의 밤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듯 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꾸려진 가방도 없어진 옷도 가족이 어떤 종류의 여행을 준비했다는 흔적도 없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빨래는 반쯤 개어져 있었다. 우편물은 개봉되지 않은 채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조셉, 서머, 조니, 조셉 주니어는 사라졌다. 쪽지도, 부상이나 사고의 흔적도 없었다. 마이클은 모든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차고, 벽장, 뒷마당, 창고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집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것은 빈집에서 오는 그런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것, 중단된 것의 침묵이었다. 깊어지는 공포감에 휩싸여 마이클은 집을 나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에게 그리고 경찰에 연락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맥스테이 가족이 단순히 휴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2월 15일 마이클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서에 자신의 형과 형수, 조카들을 위한 공식 실종자 신고를 접수했다.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하여 기묘하게 정돈된 현장을 검토했다. 그들은 초기 진술을 받고 집을 둘러보았지만 즉각적인 범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혈흔도, 강제 침입의 흔적도, 부서진 자물쇠도, 제자리를 벗어난 지문도 없었다. 집의 모든 것이 평범함을 속삭였지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잘못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멈춰버린 삶의 박물관 전시물 같았다. 한 가족이 여기서 웃고, 놀고, 요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았다. 범죄의 증거는 없었다. 집에는 전기가 들어왔고,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접시들이 있었다. 세상과 단절을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분명히 돌아올 의도가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2월 19일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관들은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가족의 컴퓨터, 재정기록, 전화 내역을 조사했다. 그들은 이유들을 면담하고 시간대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차량을 추적하고 인근 감시 영상을 검색하고 이메일 교환 내역과 일정 약속을 뒤졌지만 해답은 없었다. 가족의 여권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다. 이는 국제 여행이나 갑작스러운 이주 가능성을 훨씬 낮추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도주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돈을 인출한 최근의 은행 거래 내역도 없었다. 없어진 여행 가방도 재정이나 보험의 변동도 없었다.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조셉과 서머는 전과도 알려진 적도 약물 사용이나 폭력의 전력도 없었다. 그들의 재정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위기 상황도 아니었다. 그들은 계획이 있었고 아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의 유형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집이 있었다.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 한 남겨두지 않을 그런 물건들. 이스즈 트루퍼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지만 디지털 흔적이나 교통 위반, 목격담, 번호판 스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SUV가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 같았다. 당국은 이웃과 친구들을 인터뷰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물었다. 누군가 집 주위에서 낯선 사람이나 익숙하지 않은 차량, 말다툼, 특이한 배달을 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경찰이 조심스러운 이론을 제기했다. 아마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범죄도 사건도 없이 그저 한 가족이 어쩌면 번아웃을 겪었거나 무언가 새롭고 사적인 것을 좇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다 첫 번째 주요 단서가 나왔다. 조셉의 이스즈 트루퍼가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 산 이시드로에서 주차된 채 발견된 것이다. 가족이 사라진 지 며칠 후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견인된 상태였다. 안에는 아이들 카시트가 있었고 차량이 청소되거나 장기 방치를 위해 준비되지 않은 흔적들이 있었다. 이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했다. 왜 가족이 짐도, 계획도, 다음 행방의 흔적도 없이 국경 근처에 차를 버려두었을까? 다음 반전은 가족의 컴퓨터에서 나왔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했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멕시코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다른 검색어에는 어린이용 스페인어 수업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멕시코 여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경 검문소의 감시 영상이 나타났다. 흐릿한 영상에는 성인 2명과 아이 2명,
즉, 내 식구로 보이는 가족이 멕시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물들을 식별하기는 어려웠고 영상은 멀리서 찍혔지만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에는 충분했다. 맥스테이 가족이 멕시코로 도망친 것일까? 일부 수사관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의심했다. 영상은 결정적이지 않았고 국경 통과는 보안이 허술해 누구나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건널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에게는 자발적 실종설이 힘을 얻었다. 맥스테이 가족 멕시코로 탈출,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지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했다. 온라인에서는 추측이 폭발했다. 아마추어 탐정들이 포럼을 가득 메우며 빛에서 도망쳤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나 위험을 피했다는 등의 이론을 쏟아냈다. 자칭 수사관인 릭 베이커는 심지어 작별 인사 없이 "No Goodbyes" 라는 책을 출판하며 서머 맥스테이가 가족을 살해하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서머를 불안정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기분 변화가 심한 인물로 묘사했다. 그는 소문, 전해 들은 이야기, 빈약한 출처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서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이론은 전적으로 추측에 기반했으며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맥스테이 가족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어떤 이론도 믿지 않았다. 조셉의 동생은 자신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서머의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서머의 여권은 만료되었고 그들이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기록도 없었다. 만약 멕시코로 건너갈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이론의 다른 비판자들은 맥스테이 가족이 은행 계좌에 1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행 준비를 위한 자금 인출이 없었고 실종 후 계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맥스테이 부부는 친구들에게 멕시코 여행을 두려워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마약 카르텔의 폭력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다. 특히 조셉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자발적 실종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사관들과 대중은 또한 조셉 맥스테이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자 그의 실종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찰스 체이스 메리트에게 주목했다. 주 기록에 따르면 메리트는 절도와 도난품 수수 혐의로 중범죄 전과가 있었다. 그의 가장 최근 유죄 판결은 2001년 캘리포니아 몬로비아의 한 금속 공장에서 32,000달러 상당의 용접 및 드릴 장비를 훔친 사건이었다. 한 지인은 샌디에이고 기자에게 경찰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2013년까지 메리트는 맥스테이 가족이 사라진 날 조셉과 1시간 이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조셉이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었다. 메리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으며 가족의 실종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메리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조셉의 아버지 패트릭 맥스테이는 "나는 체이스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셉이 체이스를 신뢰했고 체이스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이스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메리트는 한때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쓰는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서머 맥스테이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고 조셉은 원인 불명의 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셉의 가족은 그가 의문의 질병을 앓았고 서머가 남편을 보호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그의 상태에 기여했다는 메리트의 암시는 일축했다. 패트릭 맥스테이가 말했듯이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내 아들을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캘리포니아 빅터빌 상공의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낮게 걸려 황량한 풍경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것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러다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가 덤불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을 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멈춰 서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장소로 다가갔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얕은 무덤에 반쯤 묻힌 인간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놓여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다. 이 발견은 곧 남부 캘리포니아를 뒤흔든 가장 오싹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몇 시간 내에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지역을 봉쇄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확보했다. 유해는 3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조셉과 서머 맥스테이 가족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두 어린 아들 조니와 조셉 주니어도 함께 사라졌고 이 사건은 수년간 수사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협박 편지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다. 이틀 후 법의학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 유해는 조셉과 서머 맥스테이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은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무자비한 사막에 숨겨져 있었다. 당국은 처음에 가족이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졌거나 도망쳤거나 자발적으로 실종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쌓이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었다. 그리고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들의 집에서 어떠한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초기 보고서에는 강제 침입, 뒤집힌 가구, 집안에서의 폭력 흔적이 없다고 되어 있었다. 마치 그들이 평화롭게 사라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당국은 이론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맥스테이 가족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살해될 수 있었을까? 왜 폭력적인 다툼의 흔적이 없었을까? 만약 집에서 살해되었다면 그들의 시신은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사막에 묻혀 있었을까? 이 폭로는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의 운명은 흙 속에서 발견되기 훨씬 전에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사막에서의 발견은 비극적인 결말일 뿐만 아니라 맥스테이 가족 실종 미스터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모든 해답과 함께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고 이 오싹한 반전은 길고 어두운 길의 시작에 불과했다. 2014년 11월 5일 찰스 메리트의 체포는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관서의 형사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맥스테이 가족 조셉, 그의 아내 서머, 그리고 그들의 두 어린 아들 조니와 조셉 주니어의 잔혹한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맥스테이 가족은 거의 3년 전에 집에서 사라져 혼란과 슬픔,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만을 남겼다.
메리트의 DNA가 가족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배신, 탐욕, 살인이라는 오싹한 그림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조셉 맥스테이의 사업 동료였던 메리트의 체포는 살해 동기에 대한 온갖 추측의 홍수를 열었다. 가족은 2010년 2월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 중 하나를 촉발했다. 수년간 당국은 맥스테이 가족의 운명이 미스터리로 남아 막막해했다. 그러나 메리트의 체포로 사건은 어두운 전환점을 맞았다. 2014년 11월 7일, 메리트의 체포 소식은 지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메리트는 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방검찰청은 사형을 구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이제 법의학적 증거를 통해 메리트를 살인사건과 연결했고,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메리트의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기소 당시 검찰이 사용한 문구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사법의 수레바퀴를 늦추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016년까지 메리트의 법적 싸움은 이미 구경거리가 되었다. 메리트가 반복적으로 변호사를 해고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면서 사건은 지연되었다. 한때 그는 5명의 변호사를 거쳤다.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메리트에 대한 증거는 계속 쌓였다. 맥스테이 가족 유해의 부검 결과 4명의 희생자 모두 둔기, 아마도 서머와 그녀의 아들이 든 무덤에서 발견된 3파운드짜리 큰 망치로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가족이 살해되기 전에 고문을 당했다고 믿었다. 범죄의 잔혹성은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무겁게 다가왔고, 특히 희생자들이 무방비 상태였고, 그러한 폭력적인 잔인함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그랬다. 검찰은 범죄 이론으로 재정적 탐욕을 제시했다. 메리트는 도박 문제가 있었고, 검찰에 따르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맥스테이 가족을 살해했다. 가족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메리트는 조셉 맥스테이의 사업 계좌에서 총 $21,000가 넘는 수표를 발행했다. 그 후 그는 지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수천 달러를 잃었다. 검찰은 메리트의 늘어나는 빚과 돈에 대한 절박함이 그를 끔찍한 살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메리트의 재정 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지만 재판은 지연에 직면했다. 메리트가 스스로를 변호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법적 술수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더 많은 차질을 빚었다. 2019년 1월, 마침내 샌버너디노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양측은 모두 변론을 제시했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지연에 시달렸다. 긴 재판 기간은 비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겁게 짓눌렸다. 맥스테이 가족 친척들이 법정에서 메리트를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감정적인 소모가 뚜렷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의미한 방식으로 잃은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고 정의를 기다린 수년은 지역사회에 상처를 남겼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법정에서 감정적인 진술서를 낭독했다. 친척들이 맥스테이 가족의 실종과 살인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픔, 분노, 고통이 역력했다. 2019년 6월,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증거의 무게는 메리트가 극복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는 맥스테이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결정은 지역 사회로부터 엇갈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메리트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여전한 슬픔도 있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폭력 행위가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왜 법 집행기관이 더 일찍 단서를 연결하지 못했을까? 왜 가족의 실종은 수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을까? 2020년 1월 21일, 메리트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결정은 맥스테이 가족 친척들에게 길고 힘든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판결이 어느 정도의 종결감을 주었지만 지역사회의 슬픔은 계속되었다. 메리트는 샌디에이고의 리처드 J. 도노반 교정시설에 수감되었고 가석방 가능성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에 사형 집행유예를 선언했기 때문에 메리트의 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겠지만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도덕적, 철학적 질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정의는 진정으로 실현되었는가? 사형은 그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폭력과 보복의 순환을 영속시켰을 뿐인가? 재판을 둘러싼 감정은 복잡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파로 맥스테이 가족의 이야기는 폭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상징이 되었다.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주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도덕적 모호함의 흔적도 남겼다. 맥스테이 가족의 죽음은 삶을 산산조각 냈고 메리트의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의 정의를 가져왔지만 범죄가 남긴 감정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이 사건은 살아갈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가족에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잊히지 않는 질문과 함께 최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복잡한 살인 수사 중 하나로 계속 기억될 것이다. 결국 범인은 어둠 속에 이름 없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조셉, 서머, 조니, 조셉 주니어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는 그들이 신뢰했던 사람, 그들의 세계의 일부였던 사람이었다. 찰스 메리트. 그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삶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에 환영받았던 남자였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어떻게 그토록 가까웠던,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의향이 있는 그토록 끔찍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믿음직한 친구에서 잔인한 살인자로 변했을까? 맥스테이 가족의 사건은 때때로 괴물이 어둠 속에 숨어있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바로 그 친숙한 얼굴들이라는 것을 냉혹하게 상기시킨다. 진실은 밤의 낯선 이방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다. 이 비극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한가? 이 이야기가 당신을 괴롭히고 질문을 남긴다면 외면하지 말라. 진실을 계속 찾으라.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